안녕하세요. KT AI2XL 연구소 소장 배수민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연 KT는 텔코를 넘어서 디지코 AI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로봇 산업 발전을 이끌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로봇 유망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KT의 역할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현재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내와 해외를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학계 전문가분들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김범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정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베어로보틱스 대표 하정우입니다. 네, 이은규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상화의 이은규 부사장입니다. 네, 윤대규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현대로보틱스 로봇연구소장 윤대규입니다. 네, 데니스온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UCLA 기계항공과 교수 로봇연구소 로멜라의 소장 데니송입니다. 네, 이상호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KT 로봇사업단 이상호입니다. 네, 장재원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LG전자의 장재원 의원입니다. 네, 두 분은 지금 멀리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어요. 국내 로봇을 전공하고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아, 네. 네, 잘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KT가 어떻게 이런 로봇 사업을 진출했는지 그리고 어떤 로봇 사업 모델을 가지고 계신지 이상호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글로벌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과 KT 로봇 사업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서 최근 테슬라 또는 이제 현대 아이오닉처럼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히 자동차 산업이 바뀌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도 태생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인라인 생산 방식, 이제 엔진, 트랜스미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봇 자동화 수요가 거의 산업용 로봇의 대부분 50%에서 70%까지 차지한 반면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요 부품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배터리나 모터들, 전장 부품들이 이제 핵심 부품으로 되고 특히 이제 한 2만 가지의 부품이 필요했었는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 한 3분의 1, 30%에서 40%까지 부품 수가 줄어들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도 또 그에 맞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전기차 생산 라인에 대한 로봇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기존 가솔린 디젤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이제 정체가 되고 또는 점점 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 라인이 축소가 되면 산업용 로봇의 전체적인 수요는 아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업체들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로봇 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그 아마존이나 쿠팡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의 급속한 성장은 물류 로봇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로봇의 대량의 수요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물론 물류 로봇 자체가 2012년에 아마존의 키바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성장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리테일이나 F&B 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을 다 합친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성장의 축이 이제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2020년에는 여전히 산업용 로봇 시장이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더한 것보다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25년이 되면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처음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2030년이 되면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규모가 이제 훌쩍 산업용 로봇을 뛰어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크게 물류와 의료 로봇 두 가지의 큰 성장 축을 가질 것 같은데 의료 로봇 시장이 이 전체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대략 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료용 로봇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빈치로 대표되는 로봇의 한 대당 가격 자체가 거의 수십억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 규모의 반은 의료용 로봇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로봇 대수로 보면 물류 로봇이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물류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거의 CAGR이 한 3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로봇 대수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안내, 서빙, 호텔이라고 호텔 로봇으로 불리는 시장이 대략 또 비슷한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소 로봇도 급속하게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규제 부분들이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이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배송 서빙 로봇 등이 이제 물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 확산되고 있고 또 다양한 안내 로봇, 접객 로봇들도 지금 호텔이나 식당 위주로 해서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중국의 AI 5G 로봇에 적용되는 이 기술들이 이제 진화해 나가는 중이긴 하지만 곧 중국 내에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이 서비스 로봇에 융합되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을 중국이 수요 측면에서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과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생태계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시스템 통합 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로봇 제조업체가 글로벌하거나 로컬 업체들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업체들이 최종 고객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안하는 형태로 돼 있고 협동 로봇이 과거 협동 로봇이 출시되었을 때보다 성장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이 생태계가 사실은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쓰기 쉽고 프로그래밍하기 쉬운 로봇이라고 해서 쉽게 접근했다가 사실은 그 자동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협동 로봇 적용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이를 대변하듯이 협동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통합 업체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또 로컬 협동 로봇 제조 업체들이 대부분 유통의 목적으로 대리점들을 또 SI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SI 업체들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나 자동화에 대한 수준이 아직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좀 옮겨가면 산업용 협동 로봇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이 서비스 로봇의 핵심 요소 기술은 자율주행, 또 관제, 또 AI 기반의 음성이나 영상 인식 등이 요소 기술로 되어 있고 아직 시장에는 이런 AI 기술과 모빌리티 기반의 하드웨어 제작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막 생겨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다만 그 서비스 로봇 생태계가 더 산업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최종 고객단과 로봇 제조사 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 로봇 사업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니즈에서 출발을 했고요. 로봇 자체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 KT의 보이스봇이 식당 예약을 받아주고 또 식당에 갔을 때는 서빙 로봇, 안내 로봇이 테이블로 안내를 해주고 또 테이블 위에 있는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서빙 로봇이 해당 메뉴를 테이블로 전달해주는 이러한 고객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KT는 근본적으로 로봇 플랫폼 위주의 차별화를 가져갈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제조사, 호텔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로봇, 소독 로봇 등과 같은 다양한 제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 해당 로봇의 KT의 핵심 역량, 멀티 로봇 관제나 또 통신, 또는 요소 기술, AI 기반의 영상 음성 인식 기술들을 융합해서 B2G 또는 B2B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전망과 함께 이제 KT가 그리고 있는 로봇이 어떻게 더 일상으로 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 전략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로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런 KT의 전략이 더욱더 그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데니송 교수님 최근에 그 미국 최대 통신회사 버라이즌도 오스트리아 인큐브드 IT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5G 통신 이렇게 로봇과의 협업이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오스트리아 인큐브 IT라는 회사는 그 자율주행 로봇 플리트를 매니징하는 그 autonomous navigation 툴들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죠. 금년 초에 베라이즌에 인수했는데 그 아마도 5G랑 로봇의 만남에서 오는 그런 시너지, 그 파워를 이용하려는 베라이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많은 로봇들이 다 같은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는데 로봇 한 대가 어떤 경험으로 뭘 배우고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순간적으로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식, 정보의 공유, 그리고 로봇들이 엄청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G 통신 기업하고 로봇의 기업의 협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로봇과 통신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접목했을 때 저희 정말 일상에 로봇이 더욱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는 기대감이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모인 또 국내 대표 로봇 기업들에서 이미 서비스 로봇에 대한 또 비전과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현대 로보틱스는 KT와 공동 개발로 인공지능 호텔에 서빙 로봇을 출시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내 제조 산업용 로봇에서 최강자 오랜 역사를 다져오신 현대 로보틱스가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 로봇에 진출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현대 로보틱스는 약 한 35년간 이쪽 산업용 로봇 분야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넘게 저희 자체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제 양산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그동안 주력해왔던 산업용 로봇의 제품은 이미 많은 부분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 또 LCD 제조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많은 포화 상태, 자동화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돌파구 또 새로운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양산 경험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또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로봇 시장에도 진출하게 됐을 때 좀 성장성 있는 시장에 우리가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현대 로보틱스의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현대 로보틱스의 로봇이 KT와 함께 공동 개발한 호텔 서빙 로봇인데요. 디자인이 세련됐고 정말 멋있습니다. 혹시 이런 디자인적인 거나 어떤 강점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산업용 로봇
만들 때는 상당히 투박하게 만드는데요. 이번에 만드는 서비스 로봇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사용하기 쉽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 두 가지를 좀 목표로 했고요. 저희가 그 기존의 현대중공업 그룹에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팀에서 이 디자인을 수행을 했고 친근하고 고급스러운 아이덴티티를 가져보자라는 거 하는 취지 하에 턱시도를 입은 집사의 모습을 형성하여서 지금 보시는 저 로봇은 회색과 이제 흑색 기준으로 해서 턱시도를 입은 형태로 좀 보여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선보이고자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성을 또한 고려해서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장 최적의 위치, 자세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힘들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쉽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디자인과 사용성 면에서 많은 고려들을 하신 것이 정말 감동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환경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많은 또 고민과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로봇을 개발하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신 건가요? 저희가 통상 산업용 로봇을 개발할 때는 한 1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을 착수하게 되는 이런 시점부터 POC까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또 설계, 제작, 검증에 이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또 꾸렸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를 완전히 파괴해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 통상 한 3개월 걸리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파괴해서 한 1개월 정도 만에 끝냈고, 제작, 설계, 검증까지 이르는 기간을 한 3개월까지 해서 총 4개월 정도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엔지니어들과 또 KT에 계신 많은 연구원분들 같이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그 단기간 그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뭐 엔지니어들, 고생했던 엔지니어들을 또 격려해주고 싶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FMB 서빙 로봇은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틀을 많이 깬 개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그 로봇 개발 분야에서 많은 내공을 가지고 계셔서 짧은 개발 기간에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서비스 로봇을 만드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봇을 시작할 때 KT와 함께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30년간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서비스 로봇에 진출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새로운 그 파트너십을 좀 찾고 있었고요. KT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통신 기술, 그리고 주행 기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정말 안정성 있게 또 신뢰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 업체를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요구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적절하게 잘 만났던 것 같고, 아마 KT에 계셨던 어떤 특정한 분과 저희 현대로보틱스에 있었던 어떤 팀장이 우연하게 알게 된 사이인데, 우연하게 얘기하다가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의 관계는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였던 것 같고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로 KT와 현대로보틱스가 아주 적절하게 만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영층에 이러한 그 서로 상호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과 빠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아마 KT와 같이 성공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주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오랜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사업 기회로도 연결된다는 착하게 살자라는 메시지 감사드리겠고요. 또 저희 KT가 이런 호텔에 로봇을 적용을 해서 지금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호텔과 손님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금 동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총지배인님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호텔 로봇에 지금 제일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 이제 애들이 호텔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애들이 호텔에 방문했을 때 총지배인님 쪽에 호텔 측에서 그 호텔 로봇을 이용해서 그 객실로 사탕과 과자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해서 그 호텔 로봇 또 트레이 안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초등학생 글씨로 메리봇 고마워 또 만나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많이 남기는 걸 직접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 로봇이 비단 야간에 어메니티 서비스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세계 제1의 가전 기업인 LG전자도 미래 신사업인 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LG 하면은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안내 로봇을 만날 수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오셨고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LG전자는 2003년도에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상용화하였습니다. 그 이래로 꾸준히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서 굉장히 비교적 복잡하고 넓은 공간에 상용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였고 LG전자의 최초의 상업용 서비스 로봇인 공항 안내 로봇에 이 기술을 탑재해서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약 7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 인천공항 현장에서 사전 검증을 다 끝내고 그 이듬해인 2018년도에 인천공항에 14대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라인업을 좀 소개시켜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검증된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최적화해서 환경 최적화를 해서 배송 로봇 그리고 서빙 로봇 그리고 소동 로봇 2세대 안내 로봇 이렇게 주력 제품을 위주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협동 로봇을 활용한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국수조리 로봇 이런 것들을 솔루션화하고 출시를 해서 고객의 어떤 생활 속에 로봇이 활용되고 어떤 삶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많이들 아시는 CES에서 LG전자에서 로봇을 전시하셨는데 살균 로봇은 베스트 오브 CES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능을 강조하셨고 현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베스트 오브 CES는 미국의 언론사 컨소시엄을 주관으로 해서 매년 CES에서 베스트 제품을 선정을 해서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이제 진행 프로인데 금년에는 저희 LG 클로이 소동 로봇이 4개 제품 중 하나로 선정이 돼서 패널 디스커션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분은 실제 호텔 객실에 로봇이 소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떤 반응을 본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공 장소의 어떤 방역이나 그 위생이 이제 필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LG에서 새로운 소독 로봇이 나와서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북미의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도 이런 로봇들의 어떤 역할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평으로 보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LG 클로이 로봇이 또 디자인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자랑하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통일성을 좀 갖고 있다, 또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하긴 했습니다. 저희 로봇의 이름이 클로이인데 클로이는 똑똑하고 친근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디자인 쪽에서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유선형 디자인하고 백색의 조합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어떤 형상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이제 똘망한 눈 이런 것들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하신 상화 부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상화는 광고 미디어 제작 기업이었는데 또 거기서 로봇을 적용을 하고 이제는 아예 서비스 로봇으로 아예 진출을 하셨는데 어떻게 맨 처음에 미디어 영상 제작에 로봇을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그 콘텐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CES 같은 그런 데서 신제품을 런칭하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가진 어떤 그 틀을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의 운동성을 가하기 시작했었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뭐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었어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실제 상황과 가상 공간 안에서의 상황을 연결성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엔터테인먼트나 그리고 전시 이런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에 접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촬영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셨던 것도 정말 멋졌는데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서비스 로봇에 진출을 하셨어요. 혹시 진출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에 많이 해왔던 건 쇼비즈니스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일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순간 증발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여기에 저희는 많은 소비자 경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성을 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 로봇 F&B 시장으로 접근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서비스 로봇을 솔루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바리스타 로봇을 카페에 적용했을 때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그 상승 효과가 있었었고요. 더 중요했던 것들은 그 운영하시는 인력분들에 대한 그 노동 부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바리스타나 이런 부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도 단순 반복 작업이나 아니면 그 정밀도를 요하면서도 단순하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로봇이 대신해 주게 됨으로써 이제 바리스타 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고부가 가치의 음료들을 제조하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대 LG 상화에서 어떻게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런 로봇들 기술이 발전했을 때 또 KT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솔루션으로 할 것 같은데 KT가 생각하고 있는 시너지 그리고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막 시장에 소개되고 구현되고 있는데요. KT의 로봇 사업단의 역할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가능한 고객에게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로봇과 서빙 로봇 또는 배송 로봇이 결합돼서 아파트에서 쉽게 커피를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KT 로봇 사업단은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또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자율주행 또는 이런 매니플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서빙 로봇과 식음료, 요리 로봇, 방역 로봇, 소독 로봇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또 우리가 해외의 소식을 또 듣고 싶습니다. 미국 베어 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께서 혹시 어떻게 먼저 로봇 사업을 시작하셨는지부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로봇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구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순두부집을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식당을 운영을 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일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일하는 직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3대 업종이라고 부르는가를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식당 구석에서 우리 종업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서빙 로봇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구석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전 세계 지금 5개국에서 지금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도 많이 안정화되었고, 이제 4년 전만 해도 이제 식당에서 로봇 얘기하면 다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F&B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까지 와서
굉장히 지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로봇의 필요를 체감하시고 그걸 또 기술로 완성하셔서 기업까지 만드셨던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상식에서 베어 로보틱스에서 시상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로봇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음식이 서빙되는 굉장히 많은 공간에 저희 로봇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식 전통적인 이런 식당 공간에도 도입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 위주로 이제 지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양로원, 그다음에 카지노, 그다음에 운동 경기장, 방금 보신 영상이 이제 그 최근에 NBA 스테디움에 휴스턴 로켓츠 스테디움에 이제 들어간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 그 도입이 되고 있고 점점 그 수요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 베어 로보틱스가 로봇 스타트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는데 굵직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비결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시리즈 A를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리드를 했는데 이제 투자를 받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어떤 그런 같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더 많이 앞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말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결과가 이제 투자와 또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 저희가 많이 듣기만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AI나 로봇, 그런 클라우드 기술들은 오히려 혁신이 가속화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5개 국가에 서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미국이나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도 하 대표님께서 좀 더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로봇에 대한 어떤 반응은 굉장히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빨리 도입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좀 천천히 검토를 했지만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랑 상관없이 관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이 외식 시장에서는 주 7일을 오픈을 해야 되고 365일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혁신 제품이라는 걸 도입하기에 그렇게 여유들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들을 전체 산업 전반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되나? 로봇을 도입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언택트의 결과로서 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면서 더 도입이 더 빨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속도 위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돌아섰을 때 오히려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나 연구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 주신 국내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상황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지금 로봇 바리스타나 이런 부분들 지금 약 3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해마다 약간의 그 트렌드 변화를 느끼고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그 팬데믹이 덮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얼어붙으면서 그 시장에서 로봇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느껴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금년 초부터 느꼈던 변화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들의 어떤 뿌리 자체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부터는 이제 북미에서 저희 이제 시스템이 수출이 이제 시작됐고요. 유럽 쪽과도 전체적인 총판 계약이 완료가 돼서
그런 비즈니스가 시작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저희가 영업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상황을 찾고 이제 컨택을 해왔다는 것이 시장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플레이어 단에서 인지를 하고 변화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희망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글로벌 기업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뭔가 준비를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해오셨던 일이나 좀 어려운 점이나 또 뭔가 충고를 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LG전자도 당연히 해외 진출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LG 클로이 소동 로봇은 이미 그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던 사업체 중에 이제 호텔 같은 그런 숙박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업계 종사자들은 이제 유사 상황에 이제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동 로봇을 상품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잔류 독성이 없는 이제 UV 살균 기능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가지고 수요가 있는 이제 호텔 쪽에 가서 사전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고, 호텔 업계 이제 관계자들한테 좋은 평을 받은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동 로봇을 필두로 해서 해외 진출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상업용 서비스 로봇이 국제 규격이 아직은 이제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반해 수출 국가들은 요구되는 규격이나 어떤 기준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그 어떤 성능이나 품질에 어떤 이제 엄격한 대기업인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의 스피드도 문제지만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성공한 이야기들에서 나눠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또 데니송 교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로봇 전문가로서 국내 기업, 해외 기업 모두 다 접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이 더욱더 확산되는 데 있어서 데니송 교수님께서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70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봇들,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산업용 로봇들은 이게 돌아다니지도 않는 이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이 없는 그런 로봇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로봇들은 로봇이 사람 가까이서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운 두 가지 점은, 첫째는 주변 환경과의 물리적인 접촉, 컨택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형적인 환경, 이 unstructured environment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로봇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로봇의 시장 전망 그리고 기술 전망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렇게 AI나 로봇 시장을 기술을 리딩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데 아무래도 사회에 계시거나 아직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빠르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로봇이나 AI가 일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그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를 혹시 뺏기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최근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지만 그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술의 진보가 이제 사람의 수입이나 이제 직업을 앗아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테크놀로지 트랩,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기술적 함정 정도가 되겠는데, 기술적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적 함정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 부분의 이제 자료나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기술적 함정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입을 앗아가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의 진보가 사람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고 또 많은 부를 창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마 자동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차 산업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자동차 산업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래 마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뭐
마부들이라던가 뭐 마차꾼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직업을 잃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21세기 들어서 돌아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 마차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마차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동화의 궁극체인 이런 로봇이 발전을 한다면 그 어떤 기술의 발전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1, 2차, 3차 산업혁명 때 이제 농장에서 또 공장에서 사무실로 이제 인력의 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그 전반적인 세상의 수익은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이런 기술과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그다음에 농장,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이동할 때 그런 전반적인 학력의 그 상승이 그 일자리의 변화를 또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사회가 함께 또 공공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면은 또 다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또 이거는 좀 보편적인 얘기였고 아무래도 이미 서비스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신 분들의 그 의견은 또 새로운 시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화나 베어 로보틱스에서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실제로 이제 로봇을 운영해 보면서 물론 그 현장에서의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감소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은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서 결국 백단에서는 로봇 엔지니어나 그리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크니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충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는 이동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충분한 고용이 또 같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단편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어 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께서도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외식 시장에 제가 이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쪽 상황을 보면은 저도 식당을 운영할 때 굉장히 사람을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미국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80% 정도의 식당이 직원들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수입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것이 꼭 미국뿐 아니라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공통적으로 이 외식의 이 3D 업종이라는 이 직업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포지션인 거죠. 근데 로봇이 절대로 그럼 한 사람을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서버 한 명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음식을 A에서 B 지점으로 나르고 접시를 다시 가지고 가는 것들로 절대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그것을 도와줄 때에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서빙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이제 인조이하다 가는 게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정말 바쁠 때 제가 음식만 나르고 이럴 때는 그게 크게 재미는 없었고 힘들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반복적이고 힘든 일들을 이제 로봇이 해주면은 또 직업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아무래도 이렇게 KT가 이런 많은 서비스 로봇을 도입해서 사용자, 고객에게 지금 딜리버리를 할 예정이신데요. 또 KT의 관점이나 네, 또 생각은 어떠신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적으로 베어 로보틱스 하 대표님 말씀에 100% 동감을 좀 하고 있고요. 서빙 로봇이나 호텔 로봇이 어떤 인력을 대체하거나 인력 감소시키는 효과보다는 서빙 로봇과 호텔 로봇의 주 사용 현황을 보면 서빙 로봇이 주로 퇴식 모드 위주로 한국 시장에서는 퇴식 모드 위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접시들을 치우고 또 테이블을 정리해야 되는 동선을 로봇을 사용하면 그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호텔 로봇도 주 사용 현황을 보면
주로 야간에 어메니티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봇이 새벽이나 밤 늦게라도 어메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 대체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신해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의견들은 사실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로봇 기업을 리딩하고 계시고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이 로봇이 대체하게 될 일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거나 기피하는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복하고 더욱더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로봇이 기여하는데 아무래도 더욱더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좋은 말씀들 들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버추얼리 함께하고 계신 또 패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해서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로봇 실내 지도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계신 다비오의 임혜웅 이사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비오 임혜웅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운영되는 로봇 서비스는 그 로봇을 제조하고 시스템을 세팅한 업체가 각자의 그 시스템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T가 향후 진행할 서비스에서는 이런 여러 업체들의 운영 방식을 통합하거나 표준화하는 해서 서비스 구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KT는 궁극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로봇 플랫폼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조사들이 만드는 서비스 로봇을 저희 플랫폼 안에 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로봇 플랫폼 관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양을 저희가 제조사한테 요청을 드릴 거고요. 아마 초기에는 제조사 분들께서 그 KT의 로봇 플랫폼과 연결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각 로봇 소프트웨어 단말에 별도로 개발을 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저희 KT 로봇 플랫폼과 연동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학교 로봇학과 전공자 학생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성균관대, 서울대 디지스트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혹시 성균관대 소프트 로보틱스 랩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먼저 그 질문하실 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 로보틱스 연구실 장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미팅 내용 중에 관심 있게 들은 거는 로봇의 상용화 관련해서인데 현재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AI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베어 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AI의 정확도라는 게 이제 뭐 딥러닝을 했을 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뭐 정확도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일단은 보면은 근데 사실 로봇을 하나 구성하는데 한 가지 AI 알고리즘이 딱 모든 문제를 딱 해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잘 쪼개서 나눠 보면은 각각의 문제를 무엇으로 푸는 게 가장 쉬운가? AI가 모든 문제의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AI가 잘 맞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잘 맞는 분야 중에서도 아주 정교하게 정확도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정확도가 떨어져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멈춰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상냥하게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AI가 정확히 사람을 인식하는 게 떨어져서 그냥 실수로 쓰레기통 앞에서 좀 비켜주세요 하면 좀 귀엽겠죠. 이건 디자인을 귀엽게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다양한 그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막 무조건 멈추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날려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막 비집고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오류 때문에 막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모순된 고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정말 AI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간단한 게 트래디셔널 AI냐, 휴리스틱스냐, 아니면 딥러닝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럼 애큐러시가 중요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잘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디지스트 로봇 전공 네, 학생분들도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디지스트 로봇공학과 BRM 연구실의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디지스트 로봇공학과 BRM 연구실의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로봇에 들어가는 인식 관련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그 로봇의 상용화에는 원가 절감이 좀 필요한 만큼 센서의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있어서 미래의 로봇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환경을 인지를 할지 혹시 예측하시는 방향성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특히 이 질문 네. 말씀 계속하세요. 환경인지 서비스, 네. 네, 환경인지와 서비스에서 학습 가능한 특성이 결합될 때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카이스트 김범준 교수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볼 때 이제 로봇의 그 인지 능력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불확실성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지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패턴 인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은 자신이 학습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로봇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환경에 들어와서 사는 로봇들, 아까 뭐 데니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unstructured environment에 있는 이런 로봇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줄 수가 없어요. 로봇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추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로봇의 인식의 오류는 불가피한데 그럼 이 인식의 오류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아, 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송진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제어 측면에 있어서 AI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성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AI에 의존하는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AI 기반의 제어 방식과 기존의 제어 방식들이 양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왠지 데니송 교수님께서 잘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죠. 일단 송진혁 학생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로봇 연구하는 연구원들, 학생들 만나면 막 신나요. 반갑습니다. 컨트롤 제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이런 보통 더 트래디셔널한 model based control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게 learning based control 물론 같이 양립할 수가 있죠. 동시에 할 수 있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어 배울 때 뭐 배워? PID 컨트롤 같은 거 없어지지 않죠. 제어할 시스템을 이미 잘 이해하고 있거나 시스템이 아주 간단한 경우에 최고입니다. 아직 우리가 발명하지 않은 앞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학생분 또 네, 기업에서 이렇게 멋진 질문들 해주셔서 더욱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혹시 그 기업 입장에서 지금 서비스 로봇이 이렇게 태동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이제 일상으로 오고 있는데 혹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현대 로보틱스 상무님. 네. 네, 그 서비스 로봇과 관련해서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0년 10월에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는 것을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완화하고 산업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일정과 로드맵이 있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동식 협동 로봇에 대한 안전 기준 또는 실내 이송에서 승강기 탑승에 대한 안전 기준 그리고 푸드테크에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의 안전관리 규정 이런 것들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시급하게 규정이 마련되어서 저희가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규제로 인한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진보되는 게 조금 저해되는 게 많이 그런 한계가 빠른 시간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격과 기능은 좀 여전히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기능은 조금 더 좋은 것. 그런 기능에 있어서 일단은 서비스 로봇의 실증 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기존의 산업용 제조용에서 많이 실증 사업이 이루어져서 효과를 봤던 것처럼 그런 신속한 시장 또 다수 로봇을 출시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원가적으로도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조금 더 실적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그런 기술적으로 많이 업데이트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상화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아직 현장의 안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 선이 좀 정해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산업에서 사용되던 룰, 펜스 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현장 상황과 굉장히 큰 괴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해결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의 운영하시는 어떤 그러니까 라이트한 수준의 로봇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전반적인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그런 로봇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매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LG전자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 시장 그리고 이제 초기 시장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로봇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고객이 지불할 만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업용 서비스 로봇 시장의 이제 개화기를 지나서 확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용성이 있는 가격대 로봇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거기에 탑재를 해서 그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하드웨어 코스트는 지금 이제 중국 업체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가의 수용성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탑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특히 이제 로봇 업체라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업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이제 로봇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구현해서 이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결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이 산업 현장에 있다가 서비스 현장으로 오면서 사람과 만나는 접점이 많아질 때 정말 안전, 규제,
그다음에 또 가격, 이것이 또 공장에 있는 로봇과는 또 가격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KT가 그 로봇 플랫폼으로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로봇을 연동하는 이런 에코를 만드는 입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이런 가격,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KT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제안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서비스 로봇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실증 위주, 그러니까 수요자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아직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걸 보면 아직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산업용 로봇 사례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사용자들도 교육,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으면서 로봇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는 트렌드를 보여왔는데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서비스 로봇 제조사와 또 최종 수요자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 어떤 고객에게는 가격일 수 있고요, 어떤 고객에게는 기능적인 차별화일 수도 있겠죠. 이 간극을 좁혀가는데 사실은 KT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 로봇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한 한 좀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로봇 하면 AI, 아까도 인공지능 말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교수님, 김원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로봇에 필요한 AI 또 이제 로봇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마디를 해보자면 아마 산업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그런 서비스 로봇으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 로봇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습 데이터 생성이거든요. 이 로봇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학습 데이터 생성이 필수인데 이런 학습 데이터를 걷는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로봇을 진짜 로봇이 처할 환경에 한번 넣어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로봇의 이런 불안전한 로봇을 직접 환경에 넣다 보니까 이제 비싸기도 하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손쉽게 데이터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시뮬레이터, 포토리얼리스틱한 환경 시뮬레이터, 그리고 아까 데니스 원 교수님께서 뭐 이제 컨텍스트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컨텍스트를 잘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지금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걸 통해서 공장이나 제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미리 살펴보고 그 기술이 정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오늘 많은 로봇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로 식품 또 그 가게에서 같이 서빙하는 로봇이 나왔는데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송이 좀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예전에 아마존이 로봇을 이제 웨어하우스에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공장에만 있던 것들이 정말 갈 곳이 많구나 하는 거, 그리고 뭐 드론으로 배송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이런 웨어하우스 배송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물류 로봇에 대한 시장 잠재적인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당일 배송과 같이 배송에 대한 니즈들은 아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창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일반적인 산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물류 쪽의 자동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기술들이 훨씬 더 발전이 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현대 로보틱스에서는 자회사에 현대 LNS라고 물류 자동화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했고 저희가 아마 물류 자동화 분야의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와 그리고 물류 로봇 로봇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저희 현대 로보틱스가 아마 그런 시너지를 발휘해서 물류 자동화에 분명히 어떤 획기적인 획을 좀 긋고 싶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류 로봇 또 믹스드 팔레타이징 또 3D를 기반으로 한 위치 인식을 물건들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비전
또 그리퍼 이런 기술들이 융합이 된다면 아마 현장에서 물류 자동화, 물류 창고 자동화 이러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은 부분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아주 밤새면서 고되게 하는 작업들을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보다 더 좀 풍요로운 삶에 로봇이 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KT에서도 아까 장표에는 물류가 큰 또 꼭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물류 시장이나 로봇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그 KT 로봇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물류 창고에서 쓰는 AGV나 AMR 형태에 대한 로봇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아마존에서 채택한 키바를 보면 굉장히 물류 자동화 분야에 혁신을 일으켜 왔는데 사실은 근 한 10년 가까이 좀 10년이 안 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물류센터에서는 키바 같은 대량의 AGV나 AMR이 적용되는 그 물류센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거꾸로 또 들여다보면 국내에서의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또 거꾸로 AGV나 AMR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채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은 고객단에서 들려오는 보이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성장률이 좀 안정화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커머스나 물류업계에서 그 AGV나 AMR에 대한 수요는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쯤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올 수 있을까? 집에도 로봇이 이제 뭐 SF나 뭐 만화에서는 이미 로봇이 집에 있죠. 근데 지금 아무도 로봇이 혹시 데니송 교수님 집에 로봇 있으신가요? 혹시 데니송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스타워즈 기반의 R2D2나 3PO가 지금 언제쯤 집으로 올까요? 좀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 집에는 로봇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한 로봇들은 저도 아직 믿지 못하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차세대 로봇공학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멋진 로봇 미래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 메시지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서 사실은 그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혹시 시간 관계상 못할까 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실내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 그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비전 써야 되나요? 라이다 써야 되나요? 지금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약간 핫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 하 대표님 혹시 베어 로보틱스에서는 이거 좀 비밀인가 영업 비밀인가요? 이거 공개하실 수 있나요? 센서 어떤 거 쓰고 계신지 좀 아니면은 기술 동향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비밀이라고 할 거 없는 게 저희 로봇 가서 보시면은 무슨 센서 썼는지 다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저희는 라이다 기반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상용화까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액큐러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단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실내 자율주행에서는 이렇게 3D 라이다 같이 고가의 라이다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이다의 어떤 그 2D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로컬라이제이션이 이제 잘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보완해서 어떤 뎁스 카메라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떤 장애물 인식이나 회피 이런 것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센서의 종류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컴퓨테이션을 해서 배터리 라이프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냐, 얼마나 리스폰시브하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디시전을 할 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듯이 안전과 효율을 어떻게 두 가지 고를 다 만족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센서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비전이 잘 되면은 이제 카메라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은 회사들이 그 적외선 센서를 그러니까 울트라소닉 센서를 써서 안전을 보장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효율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반적으로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내 로봇에서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이 어떤 좀 그 전 세계 동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업 비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네. 아까 그 데니슨 교수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 실시간성, 초지연 네, 이런 속도가 빠른 통신이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또 KT 입장에서 이 통신과 로봇의 그 어떻게 협업, 시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거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그 통신의 역할이 서비스 로봇에 제일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로봇 중에 하나가 호텔 로봇입니다. 이제 호텔 로봇은 잘 아시겠지만 호텔 로비에서 각 객실까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와 연동을 하면서 객실까지 어메니티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호텔 내 통신에 통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로봇이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타고 나서 또 내려서 이동하는데 통신 서비스가 거의 필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향후 오피스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배송 서비스 로봇이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통신 기반의 네트워크가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로봇 자체의 운영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AI 발표할 때도 많이 듣는 건데 여기 로봇에서도 나왔는데 아까 데니슨 교수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응원합니다 했지만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린 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데니슨 교수님 말씀도 해주시고 또 김원준 교수님께서도 또 선생님,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좀 조언, 좀 코칭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니슨 교수님 혹시 코칭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로봇은 워낙 분야가 넓은 분야죠. 굉장히 융합적인 분야입니다. 코딩 같은 거는 정말로 필요하죠. 코딩 수학 같은 굉장히 기초를 갖다가 단단히 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대학원 같은 데 가서 그때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어느 입시에도 항상 나오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 수학과 코딩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김범준 교수님께서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신생 랩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 위주로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제 로봇을 하러 오셔서 제일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강화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이런 요청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강화학습은 이제 로봇 관점에서 보면 어떤 테크닉일 뿐이지 문제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학습을 써서 뭐 로봇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강학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로봇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그 베어로보틱스 대표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열정을 느끼고 이걸 풀면 세상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후에 메소드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석하신 로봇 학도들, 열정이 있으신 분들 꼭 저희 미래 로봇 산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시점에 상화 이용규 부사장님의 또 특이한 이력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CTO를 맡고 계신데 기술 베이스보다는 또 다른 또 장점과 역량이 있으세요. 혹시 이런 그 로봇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가졌던 백그라운드나 이런 그 상화를 이끌면서 하셨던 노하우 이런 것들 좀 오늘 혹시 기술 베이스가 아닌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로봇 전문가분들 사이에 저희가 명함을 내밀 정도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CTO를 맡고 있습니다만 전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부터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좋은 부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상할 것인가, 그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로봇 실제 필드 안으로 저희도 이제 깊이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과 뭐 교수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굉장히 깊은 학문적 깊이를 갖고 계시지만 저희는 한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굉장히 또 작은 어떤 틀 안에 갇혀 계시다, 상상의 틀 안에 갇혀 계시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적당하게 알 때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고민이 그만큼 같이 증가하고 안 될 이유만 100배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정한 순간에 어떤 완전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확신이 든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문화와 관련된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새로운 시장들이 거기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 시작할 때는 어떤 그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공계가 아니시거나 수학과 코딩에 좀 자신이 없는데 오늘 좀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아무래도 이런 모든 산업 또 로봇 분야도 다양성은 필수입니다. 저희 뭐 식당을 운영하다가 로봇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예술을 하다가도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많은 다양성을 저희가 수용했을 때 이 기술의 폭발력이 정말 그 고객과 또 시장에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 얘기 또 재미있는 얘기 했으니까 조금 윤리적인 얘기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그 사전 질문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로봇이 서빙 로봇 지금 저희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게 될 텐데 그랬을 경우 로봇을 이제 대하는 태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로봇을 뭐 차지 말아라 내지는 뭐 그다음에 많은 휴머노이드가 있었을 때 뭔가 로봇에 대한 권리, 그런 로봇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데니송 교수님께서 이제 로봇을 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혹시 로봇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서 좀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얘기하면 조금 컨트로버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로봇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서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로봇도 그런 의미에서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로봇은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 같다가 educate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하실 패널분이 있으실까요? 너무 데니슨 교수님이 답을 막 강조하셔가지고 더 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 데니슨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 사실 기계 아직은 느끼게 하는 것조차 그것도 기술이죠. 어떻게 느끼게 하나요?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 이슈는 정말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로봇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그 행동이 과연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들을 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들이 많은데 로봇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이제 그 가학하는 행위들이 우리가 허용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오히려 해소가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관점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가학하는 것이 발전이 되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비슷하게 닮았을 경우에는 특히 그런 죄책감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시선에서 이 로봇에 대한 그 윤리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저희 뭐 그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긴 해요. 특히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여성을 닮은 로봇을 많이 만들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신기했는데 저도 그 터미네이터 영화 봤을 때는 남성적인 로봇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여성적인 휴머노이드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강하고 똑똑한 로봇도 있지만 뭔가 저희가 감정적으로도
좀 커넥트를 하고 싶은 로봇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많아질 때는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오프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 로봇 그 노란 로봇 하얀 로봇 만든 그 리딩하는 분이 제 친구예요. 제 랩 동기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 하얀 로봇 그 점프하는 로봇을 보면 그 친구가 생각나요. 아, 저 친구라면 저렇게 데모 그 백덤블링 하는 로봇을 만든 친구가 엄청 재밌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 저 친구라면 저렇게 재밌는 데모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오히려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로봇에. 그리고 그 노란 그 팔 로봇 만든 친구는 엄청 우직한 친구거든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계속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런 로봇을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 이제 손은 또 있는 게 좀 힘들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원래는 그 레그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센서나 팔에 대해서는 좀 경시했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그런 열정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갔을 때 팔도 있어야 된다, 눈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발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제 패널 분들도 높은 집중력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데니슨 교수님과 베어 로보틱스 대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